구독, 좋아요. 자, 우리 직격 인터뷰, 즉석 인터뷰입니다. 진짜로 즉석 인터뷰입니다. 우리 김민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지난주에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좀 밝힌 이후에 일주일이 딱 지났습니다. 네. 예, 그 일주일 동안 일단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또 유튜버 방송들께서 많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고급파 시민들과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접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 출마 선언을 확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 그렇군요. 9시 3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네, 출마 선언 예정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내일 9시 30분에 할 이 출마 선언, 네네. 조금 더 내용, 메시지 이런 것들 좀 소개를 좀 같이 해주시죠. 사실 이게 저는 이때까지 당에 입당한 지 7년인데 네. 당내 선거는 한 번도 출마를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당내 선거에서 그래도 최고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현직 의원인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의 정치보다 현직 의원들이 아무래도 리더십도 있고 정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대여투쟁도 잘하고 대야투쟁도 잘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출마를 고민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12월 3일 이후부터는 이 생각이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6g짜리 배지의 무게를 진짜 6g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만약에 최고위원으로 구성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국민의힘의 재앙이 될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진짜 이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당의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인데 당의 방향성이 당의 신념이나 이념과 다른 방향으로 잡힌다라고 하면 당이 정말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이 지도부만큼은 지금 당의 가치,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 그리고 당원들의 마음을 진짜 한데 모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것, 국익과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들에는 처절하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 싸울 때 싸울 줄 아는 사람들, 말할 때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우리 보수가 재건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마지막 전당대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지지자들이 지금 당을 떠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조차도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 진짜로 역사의 뒤안길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사라질 수 있겠구나, 유명무실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좀 출마를 결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출마 선언에서는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고 그리고 보수가 나아가야 될 투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민의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투쟁이 곧 혁신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보수의 가치가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는 투쟁이 곧 혁신이고 투쟁 속에서 혁신안을 짜내야 된다. 혁신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앞서 이제 입당하신 지 7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했는데 입당 7년 기간 동안에 당명이 여러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었죠.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3번 바뀌었습니다. 야, 네. 그 사이에 그렇게 바뀌고 그 전에 하면 이제 새누리당.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당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고뇌가 많았을 텐데 그때마다 그 정당이 늘 추구하는 자기 당의 정체성이나 당이 나갈 방향에 관해서 늘 고민하셨을 텐데 그 과거의 정당, 어쨌든 당명이 바뀌어오지만 보수정당이라고 했던 그 정당과 현재 국민의힘을 만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부분에서의 만일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 정당에 있어서 조금 나쁜 측면으로 보면 악화가 구축되는 상황이 됐는지 그 부분도 역사적으로는 쭉 평가가 좀 필요해 보이잖아요. 저는요, 사실 자유한국당이 정말 어려웠을 때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을 때 입당을 했습니다.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당협위원장에 선발되면서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요. 네. 그때 사실 당이 정말 어려울 때 보수정당에 입당을 했던 것은 제가 보수주의자이고 그 보수정당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보수정당 국민의힘에 입당하시고 배지까지 다신 분들 중에서도 보수주의자라서 보수의 가치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보수가 잘 나가서 입당하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자유한국당 시절에는요, 제가 10%대 지지율부터 시작했지만 진짜로 짧은 시간 안에 6, 7개월 만에 30% 후반대까지
지지율을 회복했거든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진짜로 그래도 보수의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을 볼 때만 해도 질문 중에 하나가 1차 면접에서요. 네. 보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꼭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보수의 가치를 주장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었다. 부당함에 맞서 싸울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투쟁이 30% 후반대 40%까지 지지율 회복으로 빠른 속도로 이어졌다라고 봅니다. 물론 21대 총선에서 좋은 결과까지 연결되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력은 굉장히 강했었다. 그리고 지지율 회복을 빠르게 이어갔다. 근데 이게 21대 총선을 앞두고 저희들이 합당을 하거든요. 미래통합당으로 합당을 하는데 따뜻한 보수, 개혁적 보수, 혁신적 보수를 외치며 29명의 의원들이 나가서 만들었던 당이 이때 들어옵니다. 29명 그렇게 중도 확장을 외쳤던 사람들이 확장이 되어서 들어왔냐, 29명이 나가서 50명이 되어서 들어왔냐, 60명이 되어서 들어왔냐, 그게 아니라 7명으로 찌그러져서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는데 21대 총선 이후에 이들이 주인공으로 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주인공으로 서기 시작한 것 같고 이때부터 또다시 중도 확장, 네, 그리고 따뜻한 보수, 그리고 조금만 투쟁을 하면은 극우 분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조차. 투쟁하지 않는 정당이 되었고요. 네, 사실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토요일마다 우리 당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주관했거든요. 그 패스트 트랙 등이 터지면 국회의원부터 당협위원장까지 다 순번까지 짜서라도 24시간을 막았습니다.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부터 국민의힘에 이어지는 동안에는 이런 광경을 단 한 번도 볼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1대 총선에 이기지 못했었지만 이러한 투쟁이 연결되면서 정권 교체를 했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으로 정권 교체를 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보수의 가치를 잊었다.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당 내에서 극우몰이하고 있더라. 자, 그러면 진짜로 이게 우리가 강해지려면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정당은 가치 집단이고 이념 집단인데 이 안에서 계속 해묵은 이념 논쟁하지 말라는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다. 우리는 사교 집단이 아니고 친목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바로 세우고 가치가 동일한 사람들끼리 모일 때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고 중도 확장도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질문할 게 많은데 지금 네. 댓글에서 올라오는 질문 중에 지나가 버려서 잊어버릴까 봐 미리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댓글에다 질문을 혹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된 대로 중간중간 체크했다가 우리 김민수 대변인한테 여쭤볼 텐데, 자,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번 전당대회 이 관리하는 문제, 투표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왜 선관위, 중앙선관위에 이걸 맡기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여러 부분에서 좀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는 분도 있고, 아니 중앙선관위가 어떤 곳인데 거기다 맡기냐, 다른 기관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곳 또 가능할 텐데 왜 맡기느냐, 이런 이제 제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뭐 저 역시도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이번에 서약서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서약서는 중앙선관위 내는 건 아니고 당내선관위 내는 겁니다. 예. 그것도 약간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동의합니다. 이게 당내선관위 내는 거죠. 당내선관위에 그걸 내는 거다. 네, 예. 제출하는 건데. 예. 근데 지금 이게 뭐 아직 저는 서류 접수를 안 해서 제출은 안 했습니다만 어제 이제 관련 서류들을 좀 봤는데 제가 이게 타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을 봐라. 민주당을 보면 전당대회 때 진짜 전국을 순회하면서 당원들과 접촉하고 연설하고 토론하면서 이 붐업을 일으키고 그 현장에서 투표도 하고. 자, 그러면 제가 2019년에 1월 달에 당협위원장이 되고요. 3월 달이었나 4월 달이었나에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체육관 투표를 했어요. 예. 제가 줄 서서 투표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때 2시간, 3시간 줄 서도 기꺼이 당원들께서 열정적인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투표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도 자기가 지지한 후보들의 이름을 연호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이 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도 이렇게 짧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연설의 기회도 몇 번 없고 토론의 기회도 몇 번 없으면 어떻게 당원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당을 이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충분한 토론과 연설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원들 기꺼이 줄 서서라도 투표하실 것이니, 네,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변화를 빠르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앞서 이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유한국당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율이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 사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수의 가치를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묻고 답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는 구구 관련된 논의가 오히려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내부의 금기어가 돼야 될 용어가 오히려 민주당이 우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야 뭐 예상된 포인트 공격 지점이긴 하지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공격의 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는 방송에서 좀 많이 했는데요. 예. 지금 극우라는 것 자체가 진짜 수백 년 전부터 유럽 등지에서 너무나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유럽 등지에서 이 극우가 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논문과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 근데 학자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극우라는 단어 자체는 용어 자체는 어떠한 진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안티테제로 많이 사용이 되더라 하는 것들이 연구에 의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당내에서 당내 동료들을 극우 프레임을 씌우고 죽이려는 자들은 당내 동료들을 정적으로 보고 제거하기 위해서 극우라는 용어를 안티테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폭력적이죠. 이들이야말로 극우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요. 극우에 대한 연구가 아까 제가 많다라고 했는데 극우에 대한 특성들을 학자들이 진짜로 연구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첫 번째로 꼽히는 게 폭력주의입니다. 지금 방금처럼 당내 동료들을 극우란 프레임에 가둬놓고 제거하려고 하는 형태야말로 폭력적이다. 이들이 극우다. 진짜 폭력을 보이는 것들은 또 민노총이다. 이들이 극우다. 그리고 또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극우의 이 주요한 요소 중에서요. 자, 우리 보수가 언제 민족 외친 적이 있냐? 우리 한민족, 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반일, 반미 이런 거 외치는 거 누굽니까? 민주당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이야말로 극우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자, 다음 인종주의인데요. 보수가 인종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이 역시도 없더라. 자, 그러면요. 대한민국 보수주의 중에서는 극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는요. 어떻게 보수정당이, 우파정당이 우경화를 걱정합니까? 네.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는 보수정당의 자경화 현상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 자경화 현상을 척결하지 않는 이상은 보수정당이 강해질 수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 집단이고 그리고 사상에 의한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이념이 들어와 박혀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것은 분탕이 되는 것이지 화합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중도 확장도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중도 확장은 계속 좌클릭이거든요. 좌클릭해서 중도 확장해야 됩니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합리적 보수 외치고 따뜻한 보수 외쳐서 중도 확장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당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탈당시키면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꼬리 잘라야 된다.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지지율 거꾸로 10%대로 떨어졌잖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 혼자서 투쟁했었어도 40%는 받았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에 50.05%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 지지율 지금 10%까지 떨어뜨렸던 중요한 요소들이 대래 좌클릭, 윤석열 대통령 탈당, 윤석열과 단절. 자, 이런 주장들이 실제로 결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느냐. 결과가 나와 있는데 결과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것은 당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지웅무님 후원 고맙습니다. 거기에 최다 득표 수석 최고 김민수 보수의 불꽃이 되어주세요. 보수의 뜨거운 심장과 불꽃이 되어달라고 그랬는데 보수의 심장이 지금 우리 김민수 수석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보수의 뜨거운 심장은요. 이미 국민 보수를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들이 정말 뜨거운 심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지도부와 그리고 정치인들은 손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분들의 뜻, 이 심장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손발로서의 역할을 하고 앞에 나서서 당원들 대신 싸우고 가장 전면에서 당원들에게 부는 비바람을 막아줄 우산도 되고 방패도 되어줘야 되는 것이 정치인데 지금 보수 정치인들은 이렇게 힘겨운 역경에 부딪히면 국민들이 당원들이 앞장서서 싸우고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일부 동료들 중에서 앞장서 싸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 싸움이 끝나고 나서 극우몰이를 하면서 이들을 배척해버립니다. 자, 이러니까요. 우리 보수 정당에 맨날 비겁한 정치인들만 남는 겁니다. 싸울 수 없는 정당이 되는 겁니다. 용기 없는 정당이 되고 말할 때 말하지 못하는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보수 정치인이라고 해주셨는데 보수 정치인들의 그룹은 좀 넓습니다만 가장 지금 뭐 포커스가 되는 건 현역 의원들이잖아요. 지금 이 보수 정치인 그 중에 딱
그 현직 의원들, 뭐 전직 의원들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비교해도 좋고요. 현직 의원들,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치와 신념이란 어떤 의미일지를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가치와 신념이 실제 저 의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인식되고 실제로 그의 행적이나 발언 속에서 그 가치와 신념이 어떻게 인식돼서 표현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예. 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서요.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의 룰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원내에 들어가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것이거든요. 예. 자, 그럼 정치에 그래도 뜻을 둔 사람이 자기의 목적이 입신양명뿐만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고 싶고 누군가는 대한민국 더 잘 살게 하고 싶고 누군가는 소외된 국민들을 더 보듬어주고 싶고 무언가 최소한 하나의 가치는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예.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들에게 원내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지 이 룰이 명확치 않다라고 봅니다. 네, 룰이 명확해서 당신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당신들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공천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이 명확치 않고 그나마 있는 기준조차도 선거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니 결국에는 사람들이 힘 있는 권력을 쫓고 줄을 서는 겁니다. 야, 지금 누가 공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저 사람한테 줄 서야 내가 기회를 받겠구나. 야, 이번엔 저 사람이 힘이 있네. 싹 옮겨갑니다. 우리 당 보십시오. 충성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옮겨갑니다. 야, 지금은 저 사람이 힘이 있구나. 싹 옮겨가자. 자, 줄 서는 정치 저는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나도 정치를 꿈꿨는데 원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기회를 받아야 되는데 당의 룰이 명확치 않으니 누군가에게 줄이라도 서서 기회를 받아야지. 이거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이것을 수단으로 본다면 자기가 정치를 하고 싶었던 목적을 앞서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수많은 의원들이 초선 때 뜨거운 열정을 잊고 어떻게 해야지 재선을 하는가, 어떻게 해야지 삼선을 하는가, 이번엔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되는가, 이 수단이 우선되다 보니 진짜 정치를 하고자 했던 목적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되찾기 위해서는 당의 룰이 명확해야 된다. 룰이 명확해야 구성원들이 자신의 롤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할을. 룰이 명확해야 롤을 안다. 네. 아. 룰이 명확치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룰이 명확하면 당신들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짜는 능력을 키우세요.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연설 능력 키우세요. 그리고 좌파 패널들과 붙어서 결코 지지 않을 토론 실력을 키우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당신들을 평가해서 당신들에게 보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앞장설 수 있는 기회 주겠습니다. 라는 명확한 시스템 체계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신 역량을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줄을 설 시간에. 근데 이러한 시스템이 구체화되어 있지도 않고 시스템을 지키지도 않으니 결국에는 줄 서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라고 봅니다. 이런 구조를 바꾼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전진 배치시킨다면 이렇게 나약한 정당, 무능한 정당이 결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당이 되었을 것이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당원의 뜻을 받드는 정당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연관해서 이 얘기를 해볼게요. 과거에 이제 비대위 같은 것도 있고 혁신위 조직도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할 때까지만 해도 아, 비대위가 저렇게 찬란한 역할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이제 경험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비대위도 그렇고 이번에 윤희숙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혁신위도 보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고 뭐 하는 조직인지를 막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어떤 하나의 이것도 이제 정치 문화와도 연관이 됐을 텐데 혁신이 관련된 문제나 이 비대위 문제 어떻게 보세요? 당을 혁신하라고 했더니 실신을 시켜버렸어요. 실신을 시켰어요? 네. 아, 근데요, 제가 이게 혁신위가 출범할 때부터 펜앤마이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이 혁신안 짤 때냐, 호란이 일어나고 외란이 일어나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의 목에 총칼을 겨눈다면 우리도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먼저이지 그때 책상머리에서 혁신안을 짜고 있을 거냐, 다 죽을 거냐. 지금은 싸우는 게 곧 혁신이다. 투쟁이 혁신이다. 지금은 투쟁을 해야 이 속에서 혁신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당에서 가장 많이
먼저 바꿔야 될 것은 싸울 때 싸우지 않는 것이다.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 혁신이라고 전 말하고 싶습니다. 예. 네, 문제가 뭔지 정확히 모르니 말도 안 되는 혁신안을 짜내는 것이다. 인풋이 정확해야 아웃풋이 정확한 것인데 문제 인식 자체를 잘못했으니 결과값이 잘못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솔루션이요. 1번이 문제 인식, 두 번째가 해결 방법 모색, 세 번째가 실행 아닙니까? 자, 그러면요,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 인식인데 이 문제 인식을 자기의 내피셜로 하니 제대로 된 문제 인식을 하지 않으니 어떻게 제대로 된 해결 솔루션이 나오고 그리고 행동력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당이 진짜로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제 인식 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된다.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고 문제 인식부터 객관화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국민의힘 내부 보수 정치의 문제를 먼저 좀 앞에서 집중적으로 해봤는데 뒤에서 조금 더 시간이 되면 하는 걸로 하고 이재명 문제도 잠깐 좀 몇 네네. 가지 여쭤볼게요. 8.15 때 국민의 임명식을 한다고 그래요. 일부에는 그래서 대관식 아니야 이런 이야기까지 이게 조롱 겸 비판인데. 이미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지금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걸 또 무슨 임명식을 8.15 때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신 나갔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정신 나간 사람이죠. 지금 이게 한미 관세 문제도 한 걸음도 못 나간 상태에서 네. 자기 임명식을 그것도 8월 15일 온 국민이 정말 하나 되는 날에 지금 국민 분열을 일으키겠다는 겁니까? 네. 그 자리가 자기를 국민들이 임명하는 자리입니까? 어떤 국민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네. 누구한테 인정을 받았길래 국민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에 대한 부분 지금 여기서 국민 임명식 하겠다는 거 이건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강한 규탄을 해야 된다. 이번 8.15는요 다른 것도 아니고 77주년입니다. 건국. 네, 숫자도 너무나 좋아요. 네, 이렇게 좋은 날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수많은 국민들을 불쾌하게 만들지 마라. 국민 화합을 방해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복절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의 건국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강복을 이끌었던 정말 핵심적인 독립운동가인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합니까? 네, 이들이 자기 편리한 대로 역사를 어떤 건 이용하고 어떤 거는 지금 부정하고 어떤 거는 왜곡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후대들이 잘못된 역사를 배우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를 배우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돼서 신나서 지금 제가 봤을 땐 처음에 임명식 안 한 것도 이거를 애초부터 기획하지 않았나 싶어요. 야, 멋있게 임명식 해야지. 나 진짜 멋있게 임명식 해야지. 8.15 때 제대로 사람들 모아놓고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짓 하지 마라. 8.15가 온전하게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길일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날로 만들어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기업가 출신이니까 그리고 자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스스로 사실은 기업을 일구고 성공시킨 주역인이 우리 김문수 대변이니까 그거 여쭤볼게요. 요즘 이제 상법이나 노동조합법 문제, 법인세 문제로 지금 들썩들썩 하잖아요. 기업계에서도 그렇고 주한 유럽 상공회에서도 기업들이 철수할 수 있다까지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은 그 시간에 삼립 공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고 포스코 ENC에 관련된 부분을 국무회에서 공개적으로 생중계하면서 기업들을 엄청 공격하는 지금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 현장에는 지금 입 다물고 있어요. 안 보여요? 기업들을 공격하는 이 현장의 포인트,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지금 경제에 계속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그 노란봉투법과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분 좀 두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노란봉투법은요. 민주당이 수차례 이걸 입법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으로 계속 막아냈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가장 심각한 것은요. 지금 안 그래도 강성노조인 민노총 등이 지금 회사에 대해서 불법 쟁의를 하거나 불법 파업을 했을 때 회사에 손실이 미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노조에 할 수 없게끔 해놓은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불법쟁이나 불법 파업에 대한 합법적인 면허권을 준 거랑 똑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힘이 너무나 막강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도 정당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에게 이런 힘 또 총칼을 쥐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요. 이게 기업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안 그래도 지금 민노총과 단체 협약 제대로 못하면 심심하면 파업, 심심하면 쟁의인데 안 그래도 힘든 기업들이 지금
이거는 기업들이 노조의 말을 따라라, 경영자가 아니라 노조의 말을 따르라는 것과 똑같은 법안입니다. 이거는 시장경제 체제가 아닌 거죠. 시장경제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기업들이 떠나겠죠. 기업들이 떠날 수밖에 없죠. 기업하기 힘든데요. 자, 미국 같은 나라 보십시오. 미국 같은 나라들은요, 지금 일본에 750조 투자하라 그랬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550조 투자하라 그랬습니까? 자, 이거 뭡니까? 제조업들 미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리쇼어링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조업, 밖에 나가 있는 제조업들이나 외국 기업들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자, 모든 선진국들이 지금 리쇼어링 정책을 못 써서 난린데 우리나라는 이 반대인 오프쇼어링을 지금 자처하고 있다. 밖으로 나가게끔 만들고 있다. 있는 기업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있다. 자, 이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세계 경제에 역행하는 지금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민노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포인트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노총은요, 기업들하고 이게 협약을 맺습니다. 단체 협약이라는 걸 맺어요. 이때 당시에 이들이 근로자의 처우 개선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무리한 처우 개선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노조 전임자를 달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사람은 노조 일만 볼 거야, 회사 일 안 볼 건데 월급 줘 하는 겁니다. 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저해되죠, 이거. 네, 근데 이것만 또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전임자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이란 걸 꾸립니다. 대의원단을 꾸려서, 야, 우리 대의원단은 수시로 회의해야 되니 1년에 10일은, 15일은, 20일은, 30일은, 이거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 날은 이 사람들한테는 공가를 줘. 공가라는 것은 일하지 않아도 일당을 처리해주는 날짜를 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일에서 30일 이렇게 공가를 받은 대의원들이 이날 뭐 하는지 아십니까? 통상 정치 시위 집회에 동원됩니다. 자, 이게요, 지금 민노총의 시위 집회가 기업가들도 모르지만요, 기업의 돈으로 상당히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그날 안 나가도 월급 지장 없죠. 자, 동원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앞에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삼성 직원일 거란 보장이 없어요. 여기에 많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다른 회사들에서라도 공가 받아서 불려내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동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도요, 보수주의가 바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보수정당이 바로 세워야 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하는 것이 이거 시장경제 체제에 맞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보수주의자들이 우리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기업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부당한 부분들은 제재해주는 법을 우리 보수가 입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민노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봐야지 이들의 행위들도 저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증권거래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강력하게 공격해야 됩니다. 이거 국민들이 가장 자극받을 수 있는 포인트인데 공격을 잘 안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취임하고 나서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췄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걸 이재명이 다시 2%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0.15%까지 낮췄을 때 국민들 반응 없었습니다. 뭐 좀 낮췄나 보네. 지금 이재명이 다시 0.2%로 올린다니까 뭐 약간 올라가네. 아, 그렇게 반응하고. 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예. 자,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1,400만이 넘어요. 네, 1,500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선 상당수가 서민분들이에요. 그럼 서민분들의 투자가 제가 평균 그냥 5천만 원 정도 될 거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상당수가 주식 투자에 많이 돈들을 투자하기 시작하셨으니까 한 5천만 원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는요, 살 때는 내지 않아요. 팔 때 냅니다. 자, 그러면 팔 때 0.15% 내던 걸 0.2% 냈다. 5천만 원 기준으로. 그럼 기존에는 7만 5천 원 내면 되는데 이제 10만 원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한 번 거래할 때 2만 5천 원이 더 내야 되는 거죠. 별거 아닌데라고 생각 드시죠. 주식 투자 크게 보면요, 세 가지 정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루에 수번에서 수십 번 거래하는 데이 트레이닝, 1주에서 2주마다 매매를 하는 스윙 투자, 그리고 중장기 투자로 구분하겠습니다. 스윙, 여기 데이 트레이너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젊은 분들 거의 다 데이 트레이닝을 하시거든요. 하루에 적게는 4-5번, 많게는 수십 번 거래를 합니다. 자, 한 번 거래할 때마다 2만 5천 원을 더 내요. 5번 거래한다라고 하면 얼마 더 내야 되죠? 12만 5천 원 내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하루에 12만 5천 원을 더 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얼마 전에 받았던 재난지원금 15만 원 하루 만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 하루에 12만 5천 원 내면 한 달에 얼마죠, 이거? 360만 원 돈입니다. 거의 400만 원 됩니다. 1년이면 얼마입니까?
4,800만 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중형차 한 대 값 날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인지하셔야 돼요. 증권거래세가요 0.15%에서 0.2%로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들을 지금 데이 트레이닝 하루에 5번 거래하시는 분들은 1년에 자동차 한 대 값 날리는 것이다. 하루면 얼마 전에 받았던 지원금 날리는 것이다. 한 달에 최소한 400만 원 날리는 것이다. 자, 이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데이 트레이너 아닌데 나는 스윙 투자야. 난 1, 2주에 한 번뿐이 거래 안 해. 자, 이분들 예시로 들어볼게요. 한 번 투자할 때 25,000원 더 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투자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거래한다고. 한 달에 4번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더 내죠. 한 달이면 얼마 전에 받으셨던 15만 원 지원금 날라갑니다. 네, 1년에 120만 원 더 내셔야 됩니다. 세금. 증권거래세만으로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민주당 좌파 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포퓰리즘이 얼마나 허황된 건지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공짜 돈 15만 원 준 게 아닙니다. 15만 원 주니까 예산 13조, 14조 들어가죠. 이 돈 다시 회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수하냐. 여러분한테 15만 원 줘놓고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다시 걷어들이는 겁니다. 이 증권거래세 내는 주체들 누굽니까? 대다수가 서민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자, 이거를 제대로 계산하시고 대응하세요. 이거 국민의힘에서 공격 포인트로 잡으십시오. 이거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분노하게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0.15%로 나섰을 때 왜 국민들이 이거 환호하지 않았느냐, 잘 몰랐느냐, 이거 레거시 미디어들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도 0.2%로 올리는데 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느냐? 레거시 미디어들이 제대로 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정확히 정리하셔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옆에 너나 할 거 없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 산더미처럼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너 15만 원 공짜로 받았지, 너 하루에 10만 원 더 나가는 거야. 이거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산수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예. 자, 집중 즉각 즉석 인터뷰니까 두 가지 부분만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민수 대변인이 최고위원으로 지금 출마 내일 선언을 하고 등록은 며칠 날 하나요? 30일, 31일 내일하고 모레 양일에 합니다. 이틀간 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최다 득표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최다 득표 이야기를 몇 분이 써주셨어요. 최다 득표를 하려면 적어도 전체 투표자의 제가 보기엔 한 30% 정도는 가까이 얻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30% 더 얻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다 득표 네. 전략 어떻게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이번에 전략이라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원들의 마음속에 보수를 지지하는 수많은 애국 시민들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이 당의 지도부로 서야 되는지 마음이 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 힘을 이번에만큼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료들을 그리고 함께 싸웠던 국민과 당원들을 극우몰이하는 세력들이 앞으로 입을 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되지 못하면요, 이들은 앞으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당내에서도 계속해서 반대 여론을 펼치면서 동료들을 그리고 당원들을 극우몰이하면서 계속해서 분탕을 칠 겁니다. 우리 당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진짜로 간청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존경하는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믿고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당대표부터 최고위원 그리고 청년 최고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민주당의 폭거에 대항할 수 있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고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야지 이 마지막 기회를 살려낼 가능성이 생깁니다. 작은 희망의 불꽃이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간절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자, 이번 당원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미 조금 포함이 이미 돼 있는데 이번 당원들, 국민 일반의 여론들도 영향을 미칩니다만 일단 당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당원들이 최고위원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김민수 지금 우리 대변인이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당의 큰 변화에 물꼬를 트는 것이다. 시작되는 것이다. 저는 지금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피 터지게 싸웠던 분들들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이
최고위원이 된다면 이것은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사람이다. 네. 그러면 이제 당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만 나온다라고 하면 절대 당원들을 극우몰이하거나 그리고 당내 동료를 극우몰이하는 사람들은 이 당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 정답 아닙니까? 예, 당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누가 대변하는지 잘 봐주십시오. 그래서 당대표부터 한 명으로 안 됩니다. 당대표부터 최고위원, 청년 최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게 컷오프 굉장히 문제 있다라고 보거든요. 당내 룰이 아까 제가 룰이 명확해야지 롤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자 보십시오. 당내 룰은요. 당원 80%와 여론조사 20%예요. 8대2예요. 근데 이게 매번 예비 경선이라는 이유로 여론조사 100%로 바뀌었다가 당원 여론 5대5로 바꿨다가 그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렇게 룰이 명확치 않으니 보수의 정당 정치인이란 사람들이 일반 국민이나 민주당 역선택까지 고려해서 좌클릭을 또 하는 겁니다. 네, 롤이 명확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50%는 일반 반장 선거인데 이반 애들에게 투표권을 줬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들의 표가 분산된다라고 하면 정말 컷오프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기도 싫은 결과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컷오프가 정말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예비 경선이. 예비 경선에서 많은 분들께서 하나로 뭉치셔야 우리들이 원하는 후보들이 본선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즉석 인터뷰를 우리 김민수 김민수가 자꾸 아니 제가 김문수 후보님이나 김민수나 이렇게 이름이 헷갈리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김민석으로는 헷갈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치욕이죠. 제가 댓글에 보면 김민석 화이팅이 있거든요. 진짜 김민석이라는 오타는 이렇게 좀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김민수 대변인 열정적인 이야기 들었습니다. 즉석 인터뷰 가끔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